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약 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모두 6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1만 호, 과천 경마장 등의 9,800호, 태릉 골프장의 6,800호 등입니다.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공공부지를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공급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공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보유세 등 세제 대책은 빠졌습니다. 변수는 실현 가능성과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먼저 이시열 기자가 새로 선정된 부지 중 가장 큰 과천 경마장부터 살펴봅니다. 총 면적 11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경기 과천 경마장입니다. 뒤로는 서울 양재동과 잠실까지 보일 정도로 강남이 가깝고 지하철 4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을 끼고 있어 교통도 우수합니다. 정부는 경마장을 경기도 다른 지역으로 옮긴 뒤 이곳에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곳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미니 신도시 규모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성남 지역에 공공택지 2곳을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습니다. 광명경찰서와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에도 각각 550가구와 300가구를 공급하는 등 역세권 소규모 부지까지 총 동원합니다. 모두 합치면 6만 호에 달하는데 판교 신도시 2배에 달하는 가구 수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전체의 절반이 넘는 3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경기도에도 2만 8천 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는 해당 지역과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6만 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서울만 3만 2천 가구를 새로 짓습니다. 유일하게 넓은 빈 땅이 있는 용산은 기존보다 무려 5천 가구 넘게 공급 계획을 늘렸고 태릉 골프장에도 7천 가구 택지를 재추진합니다. 계속해서 장동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 가구 규모 개발이 추진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 CC입니다. 국방부 반대와 주민 반발로 당시엔 사업이 무산됐는데 이번 주택 공급 총력전에 다시 구원투수로 투입됐습니다. 주민 반대를 우려해 공급 규모를 줄여 6,800가구 규모로 추진됩니다. 얼마 전 착공식을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도 정부는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인근 캠프킴 부지 등까지 합치면 용산구에만 13,500여 가구 건설이 추진됩니다. 은평구와 동대문구에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주택 공급에 동원됩니다. 정부는 이곳에 있는 4개 연구기관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마친 뒤 해당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대, 금천 공군부대, 강서구 남양주시 등에 남아있는 다른 군 관련 부지에서도 1만 가구 넘게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노후 공공청사 34곳도 복합 개발해 9,900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의 어떤 주택 건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2월, 3월 이렇게 발표해 나갈 거고요. 추가적인 부지도 저희가 계속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부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 3시간 만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정부 계획대로 아파트만 채우면 닭장 같은 신세가 될 거라는 비판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택 10,000가구 공급을 약속한 서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부지입니다. 45만 6천 제곱미터, 축구장 64개 넓이로 주택 공급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시작한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계획을 바꾸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일부는 저희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었던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우려를 표시했지만 국토부에서 대책에 포함시킨 것도 있고. 앞서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에 주택 6,000가구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00가구와는 4,000가구나 차이 납니다.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업시설이나 공원을 포기하고 정부 말대로 아파트만 몰아지으면 국제업무지구는 망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바꾸면 공사만 지연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까지 변경된다 하면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용산과 함께 발표된 과천시도 도로는 물론 도시 기반 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급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토부 장관도 영혼까지 끌어들여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다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119 공급 대책 실효성이 있을지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그동안 대책을 보면은 서울 주요 지역이 공급 계획에서 빠져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네. 서울 중심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이 캠프킴 미군 기지 부지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도심 곳곳에 있는 군과 관련된 부지와 연구원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경기도도 과천 경마장과 성남 공공택지 등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공급 계획이 잡혔습니다. 네. 예전에도 봤던 지역이지만 용산과 과천이 가장 눈에 띄어요. 용산은 네. 앞에서 기사로 살펴봤고 과천도 좀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천의 입지가 워낙 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과천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경마공원 왼쪽에 과천 정부청사와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원도심이 있죠. 오른쪽은 서초구여서 사실상 강남권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린벨트였던 땅들이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경마공원 부지까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천 원도심에서 서초구로 이어지는 4만 가구가 넘는 그야말로 신도시가 탄생합니다. 이 과천에 더 짓겠다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땅은 서울랜드와 동물원밖에 없습니다. 네, 과천에는 그럼 집 빼고는 동물원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토지 중에 유독 군부대가 많아 보여요. 예, 공급 물량의 3분의 1이 국방부 땅입니다. 아하. 그야말로 총 동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무서와 노후청사까지 탈탈 털어 10,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싹싹 긁어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속한 실행일 것 같은데 언제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이 착공에서 분양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일단 내년에 강서 군부지에 918가구가 착공하는데요. 2030년까지는 순차적으로 착공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시나 과천시 등 지자체나 이 주민, 노조 등의 반발이 거셀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공급되는 물량 중 임대와 공급의 비율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세제 대책은 빠졌습니다.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공급 대책으로 가장 큰 관심이죠. 부동산 잡힐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물량 부족이 올해부터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번에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땅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절세 매물이 나오고 또 공포 매수가 줄어들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더 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에 대기 수요가 많은 그리고 민간의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는 비교적 장기적인 공급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늘려서 분양을 줄인다든가 지자체 등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공포 매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이 줄면서 올해 예정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이주의 90%가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119 부동산 대책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배준우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됐습니다. 제명 반대 단 한 표였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고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당은 사실상 둘로 쪼개졌습니다. 쫓겨나듯 당적을 박탈당한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온다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명 결정까지 상황을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3개월 만이자 당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처분한 진 16일 만입니다. 최고위에서는 모두 발언부터 제명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는 의결권을 가진 9명 중 제명에 반대한 우재준 최고위원과 기권한 양양자 최고위원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장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말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계속 끌면 당내 파열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을 때 징계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명으로 한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최고위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해 국민의힘 후보로는 어떤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치권에 등장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약 2년 만에 결국 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렇게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친한계 의원들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과 당 밖의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한 전 대표를 제명한 당 지도부를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에 갈색 넥타이 차림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도착하자 지지자 수십 명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제명이 확정되자 기자회견에 나선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제명할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번 제명을 심각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찍어내기라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분열을 초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당을 사당화한 극단적 선택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계기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분열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선거를 4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또 돌아온다는 한동훈 대표의 선택지를 국회 출입하는 김민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장 대표의 의도부터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더 이상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했을 때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안 줘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최고위에서 10일간의 재심 청구 기회를 준 것이니만큼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의도대로 이 원팀 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당이 둘로 쪼개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텐데요. 친한계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 요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하루 전만 하더라도 뺄셈의 정치는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다. 화해 좀 해라는 정도의 입장을 냈으니까요. 개파색이 얕은 오 시장도 반발하고 나선 거니까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당을 결집할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예, 앞으로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또 관건이 되겠네요. 어쨌든 한 전 대표는 쫓겨나듯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돌아온다는 건지는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죠. 네,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은 배제해야겠습니다. 예. 친한계가 대체로 비례대표인데다 당내 투쟁에 집중하면서 복권에 힘을 싣겠다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그러면 당적 없이 어떤 정치 행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남은 선택지는 법적 대응이나 무소속 출마 두 가지 정도가 남는데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으로 윤리위의 결정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통해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불리한 국면에서 벗어나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국회 앞에서 제명 처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다음 달 8일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결국 민심 또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계속 공휴일이었다가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공휴일 축소 논의가 시작되자 2008년부터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돼 공휴일로 부활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제헌절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법 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도 넘길 수 있는 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1개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 사실상 법안 한 건당 1분 30여 초 만에 처리된 셈입니다. 이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며 빠른 입법 처리를 주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재무장관까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합의를 뒤엎고 아예 공식화를 위한 관보 개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변덕에 맞춰 대응 중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베선트 미 재무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parliament has not passed the trade deal, so there is no trade deal until they ratify it. 우리나라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관세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올리기 위한 실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 위협을 넘어 공식 절차에까지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무자들로서는 당연한 절차일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에 긴급 파견된 김정관 장관은 내일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수시로 뒤바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 정부는 합의 파기는 아니라면서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데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미국 정부의 오늘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 사안이 최근의 쿠팡 사태를 비롯한 디지털 규제와는 무관하다며 과도한 해석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저스 쿠팡 대표가 내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합니다. 이전에는 출석에 모두 불응했는데 경찰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내부에서 조사한 경위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마친 뒤 한국을 떠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예정된 출장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출석을 2차례 피하며 수사 회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통상 3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로저스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Deleted it and never shared it with a third party. This is sensitive, and what the investigation has shown to date is that he never shared it with anybody and then deleted it.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 수치에 10,000배에 달합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인터폴과 공조해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힌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관심입니다. 김 여사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지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조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애초에 특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는 취지로만 기소했을 뿐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죄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방조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방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방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이뤄진 해당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가족회사를 실소유했을 가능성,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에서 이 회사들의 재무 상황을 자세히 살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6월에서 7월쯤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한 세무사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친동생과 모친이 소속된 회사들의 재무 상황을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미치겠다, A 회사가 마이너스 결산을 하면 안 된다고 세무사에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3월에 작년과 재작년 결산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상의하지 않았느냐,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대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시의원이 가족 회사를 실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 나온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회사는 김 전 시의원이 상임위를 옮길 때마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어 수백억 원의 용역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회사 설립 과정과 회사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시의원은 4번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일각에선 김 전 시의원의 진술에 따라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을 넘어 여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단둘이 살던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아들은 집에서 70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난방은 돌아가지 않고 주인 잃은 개 한 마리만 묶여 있습니다. 그제 정오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 두절을 이상히 여긴 피해자의 친형이 집에 왔다가 A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자상이 있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저희가 사망 추정으로 확인을 해서 경찰은 단둘이 살던 아들 30대 B씨가 하루 전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걸로 보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나와 이 SUV를 타고 3km 정도를 이동한 후 택시로 갈아타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양주를 빠져나온 B씨는 사흘 동안 경기도 의정부와 서울을 거쳐 부천까지 왔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해 B씨의 뒤를 밟았고 결국 70km 떨어진 부천에서 어젯밤 검거했습니다. 애를 한 거겠죠? 추적해서 그쪽 주변 수색하면서 이제 발견해서 체포한 거고요. 경찰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 아들을 상대로 살해 동기를 캐묻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유명 힙합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래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음반 발매와 공연 활동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온 만큼 해당 병역 판정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2에 출연 중인 한 유명 래퍼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씨는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땐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 장애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 기피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겁니다. 병무청에 제출된 병사용 진단서엔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공황장애가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재 상당 수준의 우울, 자살 사고 등이 관찰되고 있으며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영을 시작한 쇼미더머니 12 관계자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지역대표 무용단에서 대표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지각비와 결석비 수십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게 하고 무용수들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역대표 무용단입니다. 이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에 선정돼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모두 6억 원이 넘는 활동지원금을 받아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무용단 대표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지각비와 결석비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무용단이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고 무용수 개인 이름으로 입금하지 말고 자부담 지원금으로 바꿔서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40만 원 내는 날도 있고 한 달에 150이라는 금액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것 또한 빼서
간다는 게 다른 무용수는 신장염증으로 긴급 입원을 했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아 결석비 80만 원을 냈는데 이에 항의하면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할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대 감독과 조명 감독 등 여러 스태프가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이 반복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짧은 타이즈를 입어야 하는 씬이 있는데 기럭지가 안 되면 라인이라도 만들어 오는 게 댄서의 기본 자세라며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도 하시고 무용단 대표는 현재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성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한 적은 없고 지각비 역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 그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다 같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서로 이 부분은 최소한의 책임 형태로 경찰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뒤 무용단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25m 높이 창밖으로 어린 아들을 밧줄에 매달아 놓은 영상이 논란입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주변에선 말리긴커녕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남성이 아이를 건물 창밖으로 내밉니다. 7층 높이의 창밖에서 아이는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밧줄 하나에 의지해 매달려 있습니다. 러시아 보로네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가해자는 다름 아닌 친아빠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어린 아들을 밧줄에 묶어 25m 높이의 창밖으로 매단 것도 모자라 친구들은 웃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조회수에 아이의 목숨을 걸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이 영상이 해당 남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일자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당국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자녀를 위험에 빠뜨린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플루언서인 엄마가 아이를 비닐에 넣고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 포장한 겁니다. 숨이 막히는 듯 다급히 엄마를 외치지만 좋아요에 눈이 먼 엄마는 촬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게 된 아이가 심심해해서 놀아주느라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들에게 놀이였을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갈라 행사에서 삼성 총수 일가가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을 포함해 미국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민간 외교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먼저 행사장에 도착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뒤이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과 팔짱을 낀 채 행사장에 입장했고 이재용 회장의 딸 원주 씨도 참석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성공적인 해외 전시를 기념하는 갈라 행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I believe it's our small contribution to bringing the American and Korean people closer together. 특히 이재용 회장과 러트닉 상무장관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압박해온 장본인이지만 물밑에서는 양측 모두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와 미 의회 중진 의원들은 물론 삼성의 주요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구 의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 6만 명을 훌쩍 넘어선 이건희 컬렉션은 앞으로 시카고와 영국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심장 워싱턴에서 주목받은 이번 전시는 한국 기업과 국가의 이미지를 함께 알리는 또 하나의 문화 외교 채널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북한에서 김 씨 일가는 백두혈통으로
최고 존엄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고위장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살짝 떠미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오히려 친근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된 노출이란 분석입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립 현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삽질을 하고 선두에 서서 지게를 나릅니다. 동행한 딸 주애도 동참했는데 한 군 장성이 주애에게 직접 나서보라며 등 뒤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광철 국방상입니다. 수령 절대체제인 북한에선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광경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 국방상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 재팬은 최고 지도자 일가인 백두혈통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령 체제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작은 행동에 처용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도된 연출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군부와의 어떤 친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정말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미 걸러졌겠죠. 철저하게 검열이 이루어지는 북한 언론 체계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면 나올 수가 없죠. 실제 노 국방상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의 만수대 창작사 지도 일정에 동행하며 일신상의 변화가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5,221포인트, 사상 최고치입니다. 매일 오르는 주식에 환호와 소외감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5,000피 시대 수익률을 연령대로 보니 70세 이상 투자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30대의 약 2배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투자자가 남성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스피는 3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개미가 1조 6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소폭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현대차도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오르는 가운데 지난 1년간 투자 성과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니 70대 이상의 수익률이 5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낮은 2030 세대와는 거의 2배. 투자 종목과 방식의 차이가 가른 결과였습니다. 70세 이상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대형 우량주에 주로 투자했는데 한 번 사들이면 잘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한 게 특징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상투를 누가 알아. 어깨만 먹어도 그랬는데. 반면 2030 세대는 알테오젠 같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종목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수시로 사고 파는 성향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모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지름길로 택해서 오기를 좀 원합니다. 참지 못하고 자꾸 팔고 하다 보니까. 성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나타났는데 앞선 조사에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수익률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몇 분 몇 초에 생사가 갈리는 응급 상황에선 심폐소생술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5년 만에 심폐소생술 지침을 새로 내놨는데요. 알아두시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죠. 한범수 기자입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이 정상적인 호흡과 맥박을 보이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양손을 깍지 낀 채 손바닥 아래 부위로 가슴 정중앙을 1초에 2번, 1분에 120번 정도 빠르고 깊고 강하게 눌러줘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기본 원리는 같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할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에서 구조한 심정지 환자는 저산소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인공호흡을 할 줄 모르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과감히 생략하고 가슴 압박에 집중하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기도를 유지한 정도만 하고 일단 심장 압박을 급히 해야 됩니다. 순환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만 1세 미만 영아를 심폐소생술하는 상황입니다. 두 손가락을 모아 가슴 부위를 누르는 방법은 이제 권장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양손으로 감싸 엄지 손가락들로 압박해야 합니다. 여성 심정지 환자에게는 성추행 오해 때문에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여성의 속옷을 제거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 쇄골과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에 각각 하나씩 패드를 붙이면 됩니다. 전기 충격이 심장에 전달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히면 성인은 등을 5번 두드리고 복부 밀어내기를 5번 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한 손 손꿈치 압박법을 실시해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최하준 군이 숨진 뒤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하준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언덕길 주차 실태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내리막길에 주차됐던 레미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가로등을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언덕길에서도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린 사이에 갑자기 차량이 미끄러지고 그대로 밑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모두 언덕길이나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서울 시내 곳곳 언덕길 주차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가파른 언덕길, 운전대를 돌려놓지 않거나 고인목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한번 차를 세우고 기어를 중립에 놓아봤더니 차량이 금세 시속 30km의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언덕길에서는 다 고인목이랑 조정장치 물론 그렇겠지. 근데 그게 여기서 사이드처럼 절대 물러나거나 이러질 않아. 2년 전 실태를 점검했던 서울 관악구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비어있던 고인목 보관함은 관리가 잘 되고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대를 도로 중앙을 향해 틀어놨는데요. 벽 쪽으로 돌려놔야 인명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언덕길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주정차 할 때 보통 걸어 놓는다 그러는데 풀리기도 하거든요. 통제도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다른 하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들의 동참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 2위 품목 반도체와 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에선 두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미국발 관세 폭탄이 영향을 줬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지며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의 1등 공신 역할을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썼습니다. 양사 모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분기 반도체로만 1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우리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양사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를 도전하는데 승부처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입니다. 당사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HBM 시장을 개척해온 선두주자입니다. HBM4 역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 2위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 가치 차량 판매 호조에 힘입어 현대차와 기아 합산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사상 최대인 186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장벽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26년도 관세 효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컨티전시 플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쓰고도 희비가 갈린 반도체와 자동차. 글로벌 무역 장벽은 올해도 거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으려면 3% 이상 득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제한이 사라지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소수 정당의 진입이 한층 더 활발해질 전망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후 노동당과 녹색당 등 5개 군소정당은 이른바 3% 봉쇄 조항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재판관 의견 7대2로 결정됐는데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들은 극단주의 세력의 국회 진출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봉쇄 조항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극단주의 정당이라든지 군소 정당이 너무 난립해서 그 국회 질서를 약간 해칠까 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는 만큼 2028년 23대 총선부터는 소수 정당의 국회 원내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며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증기기관이 도입됐을 때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다며 이를 통제하고 수리하고 만드는 기술이 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도입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막바지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에 대관령이 영하 19도, 제천과 봉화는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서울도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추위는 토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2월이 시작되면서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구가 영하 7도, 광주와 창원은 영하 5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일요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